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홍상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의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환자분들 그 당뇨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이 있으신데요. 거기에 대해 조금 답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당뇨병에 대해서 우선 개론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만성 고혈당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만성 고혈당이라고 하면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면서 그 결과로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의 유병률은 그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당뇨병 학회에서 최근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은 전체 성인 중에 13.8%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서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있고요.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이 증가하게 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27.6%로 4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흔히 병원에 오셔서 예전에 당뇨가 없었는데 당뇨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당뇨는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뇨 발생이 증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는 없었지만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70세 이상으로 가면은 그러한 유병률이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크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당뇨병 혈당 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고 체중이 감소하고 야간요가 있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을 의심해서 진단하고 하였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크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만약에 체중 감소가 갑자기 심하게 있거나 피로감이 있거나 다음 단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서 당뇨병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을 진단을 하는데 당뇨병인 경우에서는 공복혈당,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혈당을 측정하였을 때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아무 때나 재면서 다음 단요 이런 당뇨병과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3개월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당화혈색소가 정상인 분들은 5.7 아래로 유지되는 것이 정상인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6.5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복혈당이 126 이상, 식후혈당이 200 이상,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역사가 이게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100년 전에, 1922년 이전에는 당뇨병에 대한 약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했느냐 하면은 뭐 굶거나 민간요법을 하거나 그렇게 치료를 했죠. 이때는 당뇨병 환자들이 대부분 5년에서 1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고혈당 혼수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서 당뇨발 같은 게 생기면서 폐혈증으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1922년도에 인슐린이 개발이 되고 인슐린을 치료하면서 고혈당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기 시작을 하였고, 특히 1930년대 초반에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폐혈증에 의한 사망도 감소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당뇨병을 진단한 이후에 20년, 30년 사시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치료에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을 줄이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980년대에 영국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나는 당뇨병을 처음 받았으니까 심하지 않죠? 그러면은 저는
식사나 운동요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그러한 치료법은 1980년대, 70년대 많이 했던 치료법들이고, 그러한 치료랑 처음부터 진단받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하는 환자군이랑 비교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니 당뇨병과 연관된 합병증이 2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1990년대 말, 2000년대부터는 21세기부터서는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가 시작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하시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랑 식이 조절, 운동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뇨병의 합병증 크게 이제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이 나뉘게 되고, 급성 합병증에서는 이제 고혈당 혼수나 케톤 산혈증과 같이 혈당이 아주 높아서 이제 혼수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급성 합병증으로는 이제 당뇨병 약이 개발되면서 저혈당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저혈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저혈당의 증상은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배고프거나 식은땀이 나고 불안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많이 배고프거나 식은땀이 자주 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약이 세서 저혈당이 자꾸 생기는 건지 혈당 체크를 꼭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혈당이 더 심해지면은 피로감이 오거나 졸림,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을 하고 더 혈당이 뭐 50 아래 4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의식이 나빠지거나 실신하시거나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의 증상이 어떤지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셔서 초기 증상을 특히 잘 기억하셔서 이러한 증상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혈당 체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저혈당 원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이 세거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어떤 날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날 음주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뭐 병이 생겨서 구토나 설사가 있어서 식사가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약물 복용을 잘 하시면은 저혈당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저혈당이 생겼을 때는 단순히 이제 뭐 사탕 한두 개 먹는 게 아니라 3-4개 정도는 드셔야 되고요. 보통 당질을 한 15g 정도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고 이 정도를 섭취해야지 혈당이 40에서 50 정도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시면은 혈당 검사를 시행을 하고 혈당이 7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은 주스 반잔이나 요구르트 한 병, 그다음 사탕 3-4개 정도를 한꺼번에 드시고 15분 정도 있은 후에 혈당을 다시 체크하여서 혈당이 100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요구르트 하나나 사탕 3-4개, 주스 반잔을 다시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만약에 혈당이 충분히 100 이상, 120 이상 충분히 올라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어서 간식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땡겨서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사탕이나 요구르트 드시고서는 15분 정도 있다가 혈당을 재서 혈당이 올라가서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질을 15g 정도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을 세게 드신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혈당이 충분히 올라간 이후에서는 간식이나 식사를 이제 이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만성 합병증인데요. 당뇨병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고혈당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피 안에 있는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피는 혈관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고혈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혈관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뉘고 있고요. 대혈관 합병증은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증이 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 내에 기름이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뇌졸중 발생이 한 3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4배, 그리고 다리를 절단하는 하지 절단은 15배 정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동맥경화증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과거에 혈당을 열심히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맥경화증에 의한 발병을 잘 줄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위험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맥경화증의 유발인자, 위험 인자로는 흡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나 아니면 생활습관 교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가족령이나 이제 나이가 위험 인자로 정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10년 내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54세 당뇨가 있는 남자 환자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은 이 환자는 이러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을 31.8%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10년 내에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기시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증가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환자가 금연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이 17.6%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연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환자에서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이 14.2%로 줄어들게 되고, 추가적으로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7.6%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30% 감소시켜서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이 5%로 줄어서 같은 나이대에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심혈관 위험을 보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만약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면은 금연을 하고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과 고지혈증 조절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도 주시지만은 고혈압 약도 주고 고지혈증 약도 주시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높은 혈압이 140 미만, 그 다음에 낮은 혈압이, 확장기 혈압이 8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나 뇌졸중의 위험인자, 그리고 다른 이제 합병증이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아직도 담배를 피시나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인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환자에 있어서 이제 그 장애가 생기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미세혈관 합병증은 이제 눈에 손상이 생기거나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거나, 신경의 손상이 되어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복통이나 구토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의 감각이 떨어져서 발에 손상이 생겨서 발에 궤양이나 골수염이 생겨서 하지 절단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당뇨병성 눈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망막 검사를 잘 시행하신다면은 이런 합병증을 발생하는 걸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겠고, 콩팥 합병증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소변 검사랑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의 진행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여서 거기에 맞게 약물 치료를 하시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신경병증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자율신경이 이상이 와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당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시면은 이러한 신경병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에 이렇게 뭐 궤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은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혈액순환도 안 좋고 감각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쉽게 덧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발이 썩어서 절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저녁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발에 상처가 있는지 피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굳은 살 같은 게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굳은 살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피부과적인 진료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무좀이 생기는 환자분들, 굳은 살이 생기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당뇨병성 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좋겠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에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상이 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운데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발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짧게 깎지 말고 일자로 깎는 것이 이제 발에 상처를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당뇨병은 이제 만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고혈당인 상태로 정의할 수가 있겠고, 이런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가 중요할 수 있겠는데, 이제 동맥경화증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금연, 그 다음에 고지혈증, 혈압, 고혈당,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이나 정기적 피검사, 그리고 철저한 발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은 구리보건소나 아니면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분비내과에 방문하시면은 이에 맞는 전문적인 간호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약물 치료를 빼고, 약물 치료도 매우 중요하지만 식사요법과 운동에 대해서 약간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당뇨병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식사요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과 운동요법이 같이 동반되어서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약을 열심히 먹더라도 믹스커피 계속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은 혈당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이제 요 약 두 개의 제 식단을 보였는데, 하나는 이제 돼지고기 수육이랑 뭐 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시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아주 스님들 드시는 것처럼 밥이랑 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셨을 때 어떤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식사를 해보시고 혈당을 측정하는 걸 저는 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탄수화물을 복용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소화되는 즉시 혈당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끌어올리는 영양분이고요.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그러한 혈당을 빨리 끌어올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저탄수화물 식이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드니까 식후 혈당은 낮아질 수 있는데, 단백질과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체중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겠고, 이런 단백질과 지방도 나중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은 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적절한 열량을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당뇨 교육을 받아보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GI 지수라고 해서 혈당 지수나 아니면은 뭐 GL 지수라고 해서 당 부하 지수란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어떤 음식들이 이제 혈당이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흰쌀밥을 먹은 경우에 있어서는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만은 잡곡밥을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잡곡밥을 먹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잡곡밥을 드시면서 혈당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흰쌀밥을 드시느냐 잡곡밥을 드시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밥의 양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했던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했던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식사를 하실 때 낮은 GI 지수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에 있어서는 빵에다가 땅콩 버터를 발라서 먹었는데 빵을 두 종류를 썼습니다. 높은 GI 지수가 있는 빵, 뭐 흰 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흰 빵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낮은 GI 지수를 갖고 있는 호밀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다 땅콩 버터를 발라서 먹었더니 혈당의 변화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 있어서도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셨을 때에는 이제 저 빨간색 라인이 이제 탄수화물만 드셨을 때 나타나는 혈당의 변화인데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나타내지만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섞어서 드신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의 증가가 천천히 증가하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앞서 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사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칼로리를 전체로 구성해서 식사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뭐 고기나 아니면은 이제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그 지방을 섞어서 드시면서 밥량을 줄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열량을 드셨다고 하면은 왼쪽 식단이 훨씬 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균형 잡혀서 이제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학회에 있어서는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식사요법의 원칙으로 이제 알맞는 열량, 전체적으로 얼마큼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영양소가 균형 잡혀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아침에 국이랑 밥, 김치만 먹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당연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국이랑 김치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밥이랑 찌개 위주로 드시게 되면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실 때 적절하게 이제 단백질이 있는 뭐 생선이나 아니면은 뭐 흰색 살코기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여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비타민과 무기질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운동이나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당 체크를 하여서 하루 중에 혈당이 높은 시간대가 있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먹는 거나 주사와 맞춰서 식사를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식후 혈당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운동만으로는 당뇨병이 관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약도 안 드시고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당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 조절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잘 드시면서 혈당 체크를 하셔서 혈당이 높은 시간대, 아침이 높으시면은 아침 식후에 운동을 하신다든지, 저녁 혈당이 높으면은 저녁 식후에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시는 게 식후 혈당을 증가하는 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타겟팅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뭐 무릎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뭐 발목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 그다음 정리 운동을 같이 하여서 운동 중에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 3회에서 5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운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무리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오도록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중에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걷는데 왜 당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2시간 동안 천천히 산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환자도 아니신데, 그렇게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5분으로 운동을 하시더라도 5분 정도 하시면은 숨이 차오르고 옆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끊길 정도로 약간 숨차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신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 내가 건강하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은 거기에 맞게 좀 운동 강도를 높인 운동 같은 것들을 하시고, 만약에 내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운동들, 활동이 많은 운동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셔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때는 항상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탕 4-5개나 아니면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이 이제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로 진단받고 오시면은 저는 당뇨 걸렸는데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관리 잘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변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완치는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뇨가 생긴 환자분들이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약도 중단하고 병원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분들이 식이 조절을 안 하고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요. 살이 찌거나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겼다는 거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감소해서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식을 하시고 운동을 해서 혈당이 잘 관리되는 거지 병 자체가 완치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세포 이식이나 유전자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인공 췌장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기술이 더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20년 전만 해도 인슐린과 2가지 약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11가지의 당뇨병 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잘 방문하셔서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하시면은 예전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당뇨로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도 지금 당뇨병 환자분들은 훨씬 더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고, 당뇨병과 연관되어 있는 만성합병증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잘 방문하여서 규칙적으로 약 복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혈당을 잘 떨어뜨려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 뭐 나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식사요법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막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혈당을 좋게 하겠다고 무리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진과 꾸준히 상의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삶이 훨씬 더 이제 힘들지 않고 즐겁고 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의료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혈당 관리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항상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깨 통증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조영훈 교수와 함께 시민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먼저 김우수님이 보내주셨고요. 동결견에 스트레칭이 좋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깨 부위 초기 동결견이라고 해도 아픈 거를 참고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운동을 그 당장에는 좀 하지 않고 나중에 회복된 후에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언제부터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까요? 네네네. 네, 동결견의 이제 스트레칭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동결견 환자에서 스트레칭 시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항상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하실 때는 약간 이제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하시고 항상 10초 이상 길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관절막이 이제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스트레칭과 이제 근력 운동을 이제 구분해야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이제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시기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회전근개 파열, 또 오십견, 위쪽 팔의 근육 통증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위쪽 팔의 이제 근육 통증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문의 주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 중 이제 위쪽 팔 즉 삼각 근육 그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매우 많은데요. 이 환자분들 중 대부분 근육 통증보다는 회전근개 질환이나 그 오십견 때문에 위쪽 팔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깨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환자분은 이제 통증을 삼각근 부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위쪽 팔이 이제 아픈 경우는 회전근개 질환이나 오십견이 있는 경우가 그 근육 통증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나 이제 오십견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그 전문의의 진찰을 이제 받아봐야겠지만 쉽게 이제 관절 운동 범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그 통증 및 이제 근력 약화로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능동 범위가 이게 떨어질 수는 있으나 진찰자가 그 움직이는 운동 범위인 수동 운동 범위는 이제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결견인 오십견은 그 관절막의 염증으로 강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동 운동 및 능동 운동 범위 모두가 이게 떨어져서 이제 쉽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그 동결견도 그 수동 운동 범위가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관절 운동 범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에 석회인지 칼슘인지 뭐 이런 게 쌓여서 너무 아파서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강의에서처럼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충격파 요법을 하면 이게 막 한 번에 당장 좋아지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혹시 회전근 수술을 하면 더 회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석회성 건염은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제 그 동결견, 오십견 다음으로 외래에서 이제 흔히 보는 질환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석회성 건염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석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네. 환자분처럼 이제 체충격파와 같은 치료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몇 년이 지나도 이제 효과가 없고 석회가 사라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관절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석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수술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교수님. 네. 그 이제 수술 시간이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 오십견 즉 동결견은 이제 수술을 대부분 시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회전근개 수술을 여쭤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회전근개 수술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그 파열의 양상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이 파열의 이제 그 작은 경우에는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이제 수술이 끝나기도 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여러 개고 상당히 큰 경우에는 뭐 3시간 이상이 이제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이제 재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재파열이 이제 관여하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술 시 환자분의 힘줄 상태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재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재파열을 줄이려면 환자분이 이제 힘줄이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어깨를 잘 보호해야 하고, 따라서 이제 보통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조기는 이제 4주에서 8주까지도 착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5번째 질문은 오십견에 대한 거거든요. 이 어깨 오십견이 일찍 생기면 치료에도 재발을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이분 좀 질문이 깁니다. 어깨 오십견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흔히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30대 후반에 어깨 오십견에 걸리면 치료를 해도 나이가 이제 나중에 들었을 때 또 오십견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아니면은 뭐 치료를 해서 다 나으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퇴행성 질환이더라도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가요? 일단 동결견은 이제 50대에 이제 가장 흔해가지고 이제 오십견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물론 이제 환자분처럼 이제 30대 후반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질문은 이제 그 동결견의 재발과 이제 뭐 치료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동결견은 이제 동측 부위 어깨에는 재발을 잘 안 하고, 하지만 동결견이 그 발생한 어깨 반대측에는 한 20%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측 어깨에 이제 동결견이 발생했으면 우측 어깨에는 이제 이후에는 그 잘 발생을 하진 않지만 반대측 좌측 어깨에는 이제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는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동결견은 일반적으로 이제 호전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면 일부 강직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치료 시간이 그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고, 그리고 치료 기간을 그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또 중요할 테니까요. 네.
오늘은 어깨 통증의 이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